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하니까 뉴욕타임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라고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 그럼 왜 뉴욕타임즈냐?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됐죠 뭐. 그럼 어떤 방송을 할 생각이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안 될 이유 없죠.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죠. 그건 죄가 아니죠.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넥타이는 왜 까만색이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3년상을 치러라 치러. 비웃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다. 3년상을 치르면 되겠구나. 해서 저는 앞으로 3년간 3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다음 대선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세계 최초의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그 첫 시간 시작합니다. 황상민의 시사 CSI. 네, 시사 CSI 첫 시간입니다. 이 시사 CSI는 뭘 하는 코너냐? 그래서 두고 봐야 알겠죠? 두고 봐야 알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건이 생겼으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교수님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당근하죠. 시사 CSI예요. 네. 헷갈리잖아요, 처음부터. 어쨌든 시사 CSI라 하면 CSI가 뭐예요? Crime Scene Investigation.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탐색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한 범인을 잡든지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누가 범인이고 이 사건의 정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코너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분은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님이십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치고 나오셔가지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곤란하네요. 네. 첫 시간인데 여하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각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심리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고.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지난 몇 주간 이 대한민국을 심리적으로 뒤흔든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사를 이렇게 정리할 때 아마도 꼭 넣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큰 임팩트를 준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신사를 정리할 때 21세기의 시작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요? 글쎄요, 그건 뭐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리해 두어야 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역사적으로 정리는 항상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슬피 울었단 말이죠. 교수님도 그때 슬피 우셨죠. 그렇죠. 네. 눈물이 그냥 나더군요. 저도 사실은 철들고 나서 그렇게 슬피 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노제 때 또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멀리 서 있었는데 눈물이 나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왜냐면 제가 또 가오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큼 슬프고 그리고 더 길게 슬프다.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까? 사실 그런 질문은 참 많이 받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이 그분을 참 지극히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대통령이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안 그렇지 않았냐. 인기가 좀 중간부터는 없었죠, 사실은. 뭐 중반부터 없은 게 아니라 상당히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인기가 없었고 뭐 거의 마지막 이 상황에서는 거의 뭐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 노무현 탓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거나 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저분 퇴임하고 봉화마을 내려가시면 이 계란 세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김해 내려가시는 걸 제가 참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정반대 일이 벌어졌죠. 정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걸 저는 딱 느끼는 순간 그래, 저분은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저거였는데 왜 대통령을 하시는 동안에 저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번 걸러져서 보여지니까 그런 점도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있었겠죠. 보통 우리가 뭐 보수 조중동이라는 그런 언론에서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보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진보 쪽 언론들이 뭐 잘 보도를 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건 언론 탓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또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행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이 상당히 그 당시 그분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 국민들에게서 심리적인 혼란을 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대통령을 끝내시고 고향 마을에 내려가셨을 때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국가에서의 원로로서 또는 국가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어떤 건가 또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또 그런 측면이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의 모습은 또 과거와 너무 다르고 또 기대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의 모습이 뭐 그분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분이 전혀 다른 고향 마을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 할수록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분의 모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비교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건 그 현 대통령을 보면서 오히려 전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런 점들이 좋았었는데 하는 그렇죠. 재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또 제공해 준 것도 사실이에요. 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뭐 제 생각이 없는 건 아니나 뭐 전문가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전문가 괜찮아요. 이쪽이니까 제가 한번 예. 만나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쭤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선 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의식이라.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는 얘기해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 씩씩하다면 씩씩하고 나름대로 당당하게 산 분이 일개 잡범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다가 결국 이제 목숨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자기도 그 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도 무관심 혹은 몰이해 이런 걸로 그 공범이 아니었나 그렇게 그 투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는 죄의식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것 또 비극적 사태에 직면하게 돼서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건 아닌가 하다못해 방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제의식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을 스쳐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네. 조금은 혼란함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렇죠. 뭐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 뭐 어떤 분은 그게 생계형이지 뭐가 뇌물이냐. 그럴 때 생계형 뇌물은 뭐고 그냥 뇌물은 뭔가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생기고 이런 게 국민들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뭐 결과가 빨리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옛날 대통령처럼 뭐 생판 모르는 기업인 불러가지고 야, 네 돈 내라. 돈 안 내면 너 욕 좀 볼 거다. 뭐 이렇게 한 무지막지한 짓도 아니니까 그냥 웬만하면 약간 창피를 주는 수준에서 끝나겠지라고 한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아마 마음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물론 일부의 분들은 이 기회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거를 따르는 모든 이 세력들을 좀 확실하게 잡아 넣어서 더 이상 뭐 이 사회를 좀 어지럽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그 수사를 기획한 쪽의 사고죠. 뭐 수사를 기획한 인간인지 한 인간인지 네. 시킨 인간인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대중의 심리를 본다면 그런 게 있었는데 거의 한 대부분의 한 80% 정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서 세상에 참 믿을 놈 없구나라는 생각도 일부 있었고 그러면서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전부 다는 아닐 텐데. 그럼요.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사람 잡으려고 하는구나 의도적으로. 그럼요. 네. 그런데 뭐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인간 누가 있겠냐. 나도 지금 당장 잡혀가면 또 뭔가 그 정도. 걸릴 수 네. 있겠지. 그랬네. 나는 뭐 안 걸렸어. 난 대단한 인간이 아니니까 뭐 어차피 안 걸리니까 다행인데 저 사람 참 안 됐다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 출두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제 출두하고 나면 다음 날쯤 정리가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뭐 하는 사이에 이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생기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가서 이 분향소에 가서 조문이나 하고 그 다음에 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심리 상태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조문의 열기에 빠져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그걸 이제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그것이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도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고시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까지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뭐 힘없고 빽 없는 인간도 뭔가 한 소리 하면서 이 사회를 바꾸는데 나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내처럼 별별 없는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잘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 같은 걸 가져볼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도 많고 또 비인간적인 것도 많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없는 사람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속절없이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내 삶이 속절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심리 상태도 많은 분들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속절없이 당하고 만 걸 보니까 마치 자기가 당한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도 있었고요. 자기 일부가 같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래서 마치 이런 기분으로 들어 내 장례식을 보는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경험을 사람들은 맛보게 된다. 그건 한국 사회에서 개개의 사람들이 너 왜 사니? 라고 물을 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다, 인권이다, 또는 평등이다,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뭔가 내세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 뚜렷하게 내세우면 내가 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서 약간 움츠려 들고 누군가가 내 대신 용기 있게 뭐 자유를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을 때 그 사람 뒤에 붙어가지고 야 너 잘한다 그러면서 나도 야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뭔가 좀 인간답다라는 걸 느끼고 그렇죠. 위로도 받고. 네, 위로도 받고 이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뒤를 둘러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혼자 남은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대리자, 상징적인 존재인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상실감도 대단했던 것 같고. 뭐 평범한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막연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없었던 것들. 없었던 거를 그 사람은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저 자식이 저렇게 하다가 다칠 텐데 이러는 마음을 한편에 가지고 있는데 역시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해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자해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상도 이야기하면 단디하지. 이거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누구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벌써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어떤 분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거든요. 그럼 이 결과는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쥐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못 잊어가지고 뭐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살일 뿐이다 단순한. 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죠, 많아요. 있죠. 예.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잘 살겠다는 사람을 온갖 먼지털이 해가면서 정치적 그렇게 타살이다. 덜쳐나고 하면 그냥 사는 게 그게 더 골 때리지. 지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잡아놓고 니 혼자 살아라 그러면 그게 사는 거냐? 그분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걸 정치적 타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당했다. 이런 억울함도 아 그런 억울함까지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런 억울함은 안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죽음을 대개는 마피아식의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피아식의 살인이다. 예, 마피아식은 살인은요, 마피아 두목은요, 절대로 부하한테 야, 너 저 자식 죽여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아 물론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마피아 쪽에 해당되는 그 사이드가 자격이 있었냐? 아니 마피아가 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참. 죄송합니다. 마피아가 뭐 자격 시험 보고 뭐 라이센스 없나요? 저보다 굉장히 좀 더 세게 발언하시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누가 마피아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억울한 거죠. 마피아에게 당한 게. 당한 놈은 억울해요 원래. 그래서 억울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출세하라는 그런 오래된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또 자신의 일부가 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 부분은 참 일반 대중의 보편적인 심리. 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는 그리고 눈물을 흘린 분들의 심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그렇죠. 많이 한단 그렇죠.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에서 이 차 회장을 족쳐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넣기 시작을 했을 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신정권 또는 집권 세력이 구 세력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압박이다라는 것 정도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큰 의미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나름대로 경제를 뭐 일구고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숙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길목을 지켰던 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편하게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좀 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도 내가 차 한 대 있는 것보다 두 대 있는 게 좋고 두 대 있는 것보다 세 대 있는 게 좋고 밥 두 끼 먹는 것보다 세 끼 먹는 게 좋고 세 끼 먹는 것보다 네 끼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먹다 죽자 뭐 이런 심리로 더 살고 싶다라는 것에서 뭐 돈 더 많이 벌고 잘 살면 경제면 다다라고 우리가 조금 헷가닥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 절차적 민주주의나 네. 흔히 이야기했던 그런 민주주의 토대는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 대통령도 마음대로 욕할 수 있고 그럼요.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제는
내 욕망에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넘어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아직 헝그리한 상태에 있어요. 그거를 지켜주지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제시했던 분이 사실은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분이 그걸 조금 나이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있는 놈은 뭐 좀 나쁜 놈이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시다. 아니 있는 사람은 참 잘났으니까 그 당신들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없는 사람도 해줍시다. 이러면 조금 나이스하잖아요. 그런데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없는 사람도 신경 좀 써자. 니 있으면 좀 빼라.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네가 뭐 내 잘 사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니까 더욱더 소위 있는 쪽에서 네, 뭐 없는 쪽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없는 쪽에서는 뭐 오긴 오는 거야라고 그렇죠. 불만했었죠. 바로 오히려. 그거예요. 네. 아니 지금 내한테 10,000원 준다는데 왜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이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럼요. 이쪽에서 나한테 안 돌아오는 별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아마 사람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 나라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알아서 좀 잘하세요 뭐 이런 말만 해도 이 국가 경제 위협을 가하는 인간이라고 잡아넣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잡혀갈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신경을 쓰겠어요. 뭐 그 바쁘신 분이. 근데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 바쁘신 분은 누구죠? 아니 나도 몰라요. 자세하게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그분이 맞나요?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독심술이 충분히 완성이 못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가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대통령 욕하는 게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때는 안주가 필요 없었어요. 엔터테인먼트였죠. 일종의. 그럼요. 네. 전 그래서 내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나를 사실은 비판해서 즐거우면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런 말도 하셨죠. 그랬군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지금 대통령을 욕을 한다. 그럴 때 한번 주변을 봅니다. 주변을 봅니다. 나도 봐요. 그 기분 아주 안 좋습니다. 내가 왜 그걸 봐야 됩니까? 주변을 한 번씩 쓱 보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눈짓을 좀 줘요. 네. 재수없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아침 뉴스를 안 봅니다 요새. 그래요? 저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안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주를 또 시켜야 돼요. 심각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시는데 네. 왜 지켜주지 못했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검찰 조사를 하고 또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뭐 정당한 수사였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보이스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나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언론에서도. 거죠. 언론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선 자기라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저도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었죠. 자기가 지켰어야 맞아요. 하는데 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안 계시고 보니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비통스러운 건요. 그럼 내가 지금 그런 가치를 내 스스로 주장을 하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괜히 주눅 들고 더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에이 사는 게 이게 뭐야 이 느낌이 드는 이제 아주 묘한 심리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분향소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슬피 오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네.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막 그 우시더니 결국 이제 하시는 얘기가 나중에 왜 이렇게 우느냐 너무 슬피 우시길래 믿을 데가 없잖아. 네. 기댈 때가 마음속에 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사실은 뭐 이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졌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을 두고 믿는다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나 어른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두지를 못하고 믿음을 두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현 대통령을 비판하시는 대로 가는군요. 아니 저는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이 심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 교수님을 제가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러게 왜 저를 계속 엮어 이 잘하는 건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남자를 있죠. 여자로 만들거나 성별 전환하는 걸 제외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이걸 그러면 허나 직전에 네. 표정이 웃는 표정 같았다라고.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웃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를 때 나오는 어정쩡한 맞아요. 이 안면 교육이 협조가 안 된 상태. 그게 저는 이제 심리학자라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기본적인 근골격이 협조가 안 됐다. 아니 근골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는 그분의 성격 탓입니다. 아 그래요? 그분의 성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분은 상당히 저돌적이고 또 일 중심적이고 불도저라고. 불도저 같은 그런 뭐 결단력이 있는 분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처럼 생각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분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그분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 중심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과 중심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사람일수록 그분의 성격적인 특성은 상당히 섬세하고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뚜렷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세하고 정서적이다. 예, 섬세하고 정서적이고 심지어는 저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사춘기 소년이나 소녀의 심성과 같은 그런 심리 상태를 이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생긴 게 어린애처럼 생기면서 사춘기 소년의 이 심성이나 감성을 가지면 상당히 순수한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당히 결과 중심적이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상당히 저돌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성향은 상당히 어떤 순수한 소년과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냉온탕이 한꺼번에 있는 상태가 돼요. 이럴 때는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편안하고 즐거운 상황에서는 이분이 행동이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불편한 행동에서는요. 이분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스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개는 웃으면 안 되는 장면에 웃는 듯한 얼굴 표정이 나오거나 저는 너털 웃음 비슷한 미소가 지어지는 본인의 기본적인 감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날 성향이 아주 뚜렷해요. 이런 분의 심리 상태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강박증에 조금 시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심리 특성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추상적인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잘 머리 잘 안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치, 지향하는 거 이러면 야 그게 밥 먹여주냐 구체적인 거 결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 형이상학 쪽으로는 잘 눈길이 안 가시는 분이군요. 그게 사실은 소년의 심성이라는 것이 내가 어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너는 어른이 될 거야라는 것은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그렇다면 당시의 표정을 재해석하자면 그것이 상당히 한편으로는 뭐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 사고를 쳤는데 엄마가 나타나가 너 이거 먹고 이렇게 되는 상황일 때 사고도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사고. 아니 뭐 그 사고 친 인간은 이게 회복이 됐네 회복 안 되든 그거 신경 안 써요. 일단 집에서 뭐 혼날 것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혼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건가 아니면 진짜 개 맞듯이 맞을 것인가 이것밖에 지금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다 이거 생각이 안 나고 그 생각이 지금 내가 나겠습니까? 거꾸로 어떤 피해가 더 되돌아올까? 그럼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게 지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공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색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튀어나와서 소리치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정치적으로 전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슬프지도 않거니와 이쪽의 행동이 전혀 이해도 안 가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왜라는 것을 그걸 분석해 주셔야지 왜를. 아니 거기에 대해서 네.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내가 저쪽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입장도 잘 알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상당히 균형 잡힌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타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다. 네. 뭐 시간이 벌써 한 사안만 가지고 거의 다 돼서 오늘은 네. 요 사안으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반대 진영에서 제 씨, 씨, 이런 분들 대표적인 보수 지식인들이라고 네. 부르는 분들 이분들의 반응을 보면 뭐랄까요? 뭐 한 자연인이 부패 혐의로 자살한 것뿐인 거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역으로 흥분하는데 네. 그 흥분의 정도가 왜 거꾸로 저분들 보수 진영의 그 소위 그 논객들은 왜 이렇게까지 또 거꾸로 너무 흥분할까?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든다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흥분한다.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흥분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이 참 병원에 애통한 가야 되는 게 감정이 아닌가 싶던데. 네. 더 많이 생긴 것도 네.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은 곧 병원에 가긴 갈 겁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안이 있으시니까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걱정하실 분이 많아서 인류애죠. 네. 네. 뭐 웬만하면 주위에 있는 분만 걱정하십시오. 예. 저분들은 근데 약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혈압 올라갈까 봐. 약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되게. 그래요? 예. 걱정하는 마음에. 예, 연세가 뭐 있으시면 약도 많이 드시고 병원도 자주 가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걱정이 근데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한 가지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하신 그런 분들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어떤 없는 심리 상태냐, 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일부의 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현 대통령을 받아들이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됐다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분들이 서거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죠. 제가 대통령 이미지를 분석을 해보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한 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 그분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와 또 그분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는 뭐가 나오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였어요. 네. 그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대립되는 이미지로서 국민들 마음속에 등장하게 될 때 뭐 한 사람은 독재의 화신이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화신이고 한 사람은 권위의 화신이고 한 사람은 상당히 탈권위의 화신이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이 못 사는 나라를 잘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잘 살게 했던 이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야 좀 나눠가지고 못 사는 사람 어떻게 좀 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대립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진정한 대통령이었고 저도 대통령 그런 권위와 이 카리스마를 보여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노무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 대통령조차 인정할 수 그렇죠. 없는.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들도 자랑스럽지 않나 봐요. 현 대통령이.
뭐 그거야 그분들 사정이니까 제가 뭐 아는 바는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박정희 외에는 대통령이라고 부를 자 없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심리 상태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박정희가 만한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강박정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적절한 정당성이나 그 많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상황에서 가장 이 주적이 됐던 경우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도 보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겠죠. 전 그분들 중에서 특히 그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제가 예. 어린 시절에 그분의 에세이를 전 많이 읽었어요. 교수님이죠. 전 예. 교수님. 예. 네. 에세이를 많이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설정- 시절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지식인의 모델 중에 하나. 아 그거 그렇군요. 비춰줬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지식인이라는 것이 참 깝깝한 모델들이 우리는 참 많죠. 네. 지금도 그런데 좀 제가 그렇긴 이제 하고요. 교수님은 지식인이시죠. 아니요, 저를 보고 지식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깝깝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다, 지식인이지 않다라는 구분조차도 그거는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편집하고. 어쨌든 지한테 마음에 안 들면 편집하려고 그래. 근데 그 교수님 전 교수님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는 예,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에서 정시로 뛰어들었잖아요. 91년도인가요? 그때. 그렇죠. 그 그렇죠. 명예회장하고 같이 당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일이 잘 안 돼서 사실은 합당도 하고 강목 사건도 터지고 그 비례대표 공천 뭐 헌금도 받고 헌금 그랬나요? 아 사건. 돈도 좀 받으셨군요. 그리고 각서 사건도 있었죠. 자신이 대통령 후보 또 다른 의원은 당 대표로 한다고 각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네.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예. 이거 각서 써줬는데 왜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썼다고 그래서 나중에 국가수회까지 갔었죠. 네. 그랬더니 각서가 맞더군요. 네. 본인이 쓴 게. 뭐 할 수 있는 여간 제 온갖 말은 했군요. 예, 전 교수님 아니 네. 전 총리님이 맞겠군요. 이분이 본인도 실컷 정치하면서 그러게요. 정치에 흔히 말하는 그 구태 정치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본인이 직접 다 연출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건 좀 웃기던데요. 그거는요 보통 노인성 때문에 발생하는 과거 기억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진지하게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학적 소견이신 거죠? 네, 이거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철저히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아, 그럼요.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 제가 지금 감정적입니까? 네, 저는 아주 그렇죠. 냉철하게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냉철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그 정치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본인 스스로는.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그 시대에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항상 그랬잖아요. 이 정치인들은 본인이 보는 본인과 남이 보는 자기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가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심리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천문학적인 거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같이 지가 보나 남이 보나면 별 차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기 힘들답니다. 그건 일종의 자기 합리화의 파워인가요? 아니요, 그건 낯짝 뚝해죠.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일단 그분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험한 표현을 쓰시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분이 뭐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을 당신이 상징하고 당신이 그거를 대표하는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당신이 보기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걸 모든 것을 다 상징한다라는 것에서 오는 박탈감 또는 열받음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와 관계없이 저 자식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공격을 하자라고 할 때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심리 상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그 일반 대중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남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1, 2년 사이에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정치적 사건이 큰 사건이 물론 노무현 대통령 서거는 좀 다르지만 큰 사건이 불과 몇 개월만 지나도 촛불처럼 큰 것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어떤 예측이라는 거는 항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겪게 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이분의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아주 뚜렷이 확인하게 될 거고 그거는 아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통령이 더욱더 국민의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는 것 속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야기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네. 첫 시간하고 교수님께서 더 이상 나오실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안 그래도 각종 소송으로 인하여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무슨 소송요? 글쎄요, 뭐 두고 보자고요. 예, 두고 보세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고요. 시사 CSI 앞으로도 저희가 사건의 이면을 심리적으로 들여다보고 본질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 그리고 CSI 반장님. 네, 였습니다. 황반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